여러분, 중국이 우리 연구원을 30억에 매수하고 자필로 기술을 적어갔음에도 지금 밤잠을 설치며 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삼성전자가 단 1조 원으로 쌓아 올린 기술 만리장성. 그 핵심에는 한 대에 5천억 원이 넘는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한 기계가 있습니다. 중국이 70%를 버리며 노가다로 따라올 때 한국은 어떻게 원자 단위로 격차를 벌렸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까지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CXMT의 기술 고문으로 일했던 천웨이린이라고 합니다. 47살 대만 타이베이 출신이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날 밤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상하이 푸동지구 CXMT 본사 52층 회의실이었죠. 창밖으로 황푸강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제 눈은 오직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류젠궈 부사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어요. 천고문, 드디어 한국을 넘어설 열쇠를 손에 넣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이미 저희는 불과 10년 만에 디램 시장 세계 4위까지 치고 올라왔으니까요. 삼성전자가 월 65만 장, 하이닉스가 54만 장을 생산할 때 저희도 28만 장까지 따라붙었습니다. LCD도 그랬고 배터리도 그랬잖아요. 반도체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류젠꺼 부사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삼성전자 디램 공정 600단계가 빼곡하게 적힌 자필 노트였거든요. 한국 기술자를 30억 원에 매수했다고 했죠. 저 사람들 종이에다 직접 손으로 적어서 빼왔다더군요. 디지털 보안을 피하려고요. 그 순간 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TSMC에서 20년을 일하고도 부사장 자리 하나 못 받아서 중국으로 건너온 제가 드디어 역사를 쓰게 되는구나 싶었죠. 한국이요? 저희가 10년 걸릴 걸 3년에 따라잡았는데 삼성 정도는 1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서류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처음 보는 단어가 적혀 있었거든요. High-NA EUV. 그 옆에는 물음표가 3개나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도 잘 모르는 건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걸 그땐 까맣게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선전의 한 호텔에서 그 한국 기술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보안을 위해 이름은 이모 씨라고만 부르겠습니다. 40대 중반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1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죠. 30억 원. 그 돈이 사람의 양심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리는지 저는 그날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모 씨는 만나자마자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항상 주변에 국정원이 있다고 생각하라고 류젠궈 부사장이 신신당부했다더군요. 만약 체포되면 카카오톡으로 하트 4개를 보내라고요. 그러면 가족 보호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게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어요. 이모 씨가 건넨 두 번째 서류 뭉치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향후 3년 로드맵, 하이닉스의 차세대 HBM 설계도, 심지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규 장비 도입 계획까지 있었거든요. 저는 밤새 그 문서들을 분석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 차고 넘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분석을 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문서에 High-NA EUV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모 씨에게 물었더니 본인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엄청 비싼 장비라고만 들었다더군요. 한 대에 5천억 원이 넘는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공장을 하나 더 지을 수 있는데 장비 한 대에 그 돈을 쓰다니 삼성이 미쳤군요. 며칠 후 뉴스에서 삼성전자가 ASML에 1조 1천억 원을 투자해서 High-NA EUV 2대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류젠궈 부사장은 비웃었어요. 장비가 뭐가 중요하냐고 우리한텐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요. 장비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딸 메이링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22살짜리 제 전부였죠. 아빠, 요즘 무슨 일 해요? 아무렇지 않게 던진 질문이었는데
저는 왜인지 대답이 막혔습니다. 그냥 바쁘다고만 했어요. 메이링이 웃으며 말했죠. 아빠가 하는 일 자랑스러운 거였으면 좋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류젠궈 부사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상하이 본사가 아니라 베이징의 비밀 회의실이었어요. 들어가 보니 중국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5명이나 앉아 있더군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류젠궈 부사장이 제게 속삭였어요. 천고문, 오늘부터 당신이 한국 프로젝트 총책임자라고요. 회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 자체를 무너뜨리라는 거였어요. 삼성전자의 핵심 인력을 계속 빼오고 기술 문서를 유출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밀어내라는 겁니다. 저한테 주어진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5천억 원이었습니다. 사람 매수하고 정보 수집하고 필요하면 공장까지 세우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흥분했습니다. TSMC에서 20년 동안 묵묵히 일만 했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부사장 승진 심사에서 떨어졌을 때 상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은 기술자지 리더가 아니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박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저를 총책임자로 앉히고 5천억 원의 예산을 맡기고 있잖아요. 제 가치를 알아주는 곳에서 일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삼성전자가 ASML로부터 하이엔A EUV 2대를 공식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투자 금액 1조 1천억 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장비 2대에 1조 원이라니 저 돈이면 우리는 공장 3개를 지을 수 있는데 말이죠. 삼성이 드디어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장비는 ASML 혼자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일 자이스가 반사경을 만들고 영국 에드워드가 진공 펌프를 공급하고 미국 KLA가 검사 시스템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장비는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중국에 판매할 수 없다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류젠궈 부사장에게 전화했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어요. 장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한테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국 기술자들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빼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말에 동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군요. 뭔가 거대한 벽이 눈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딸 메이링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이번 학기에 반도체 공학 수업 들어요. 교수님이 ASML 장비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한 대 만드는데 협력업체가 5,000개가 넘는데요. 저는 그냥 그래 하고 대충 넘겼습니다. 그런데 메이링이 갑자기 물었어요. 아빠, 그 장비 중국에서도 살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바쁘다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베이징의 밤하늘은 스모그에 가려 별 하나 보이지 않더군요. 서울 하늘은 어떨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류젠궈 부사장이 저를 다시 불렀어요. 천고문, 한국으로 출장 가야겠습니다. 삼성 공장 근처에서 정보 좀 더 캐오세요.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제 반도체 학술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였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류젠궈 부사장이 신신당부했어요. 삼성 연구원들 접촉해서 분위기 파악하고 가능하면 새로운 내부자를 물색하라고요. 특히 하이엔A EUV 관련 정보가 있으면 뭐든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화성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CXMT 공장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여긴 차원이 달랐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클린룸 건물들, 쉴 새 없이 드나드는 물류 트럭들, 그리고 수천 명의 연구원들. 이게 한국의 진짜 힘이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술 교류 행사장에서 저는 의도적으로 삼성 연구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명함을 교환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분위기를 살폈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들 경계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CXMT 출신이라는 걸 알자마자 대화가 짧아지더군요. 당연한 거였죠. 이미 기술 유출 사건이 여러 번 터졌으니까요.
그때 한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 수수한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명함을 보니 박준혁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수석 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경계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천웨일인 고문님이시죠? TSMC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우리는 행사장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준혁 연구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천 고문님, 저희가 왜 당신을 경계하는지 아시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 유출 때문이겠죠. 그러자 그가 피식 웃었어요. 기술 유출이요? 그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의아했죠. 아니, 우리가 당신네 핵심 기술을 빼갔는데 신경을 안 쓴다고요? 박준혁 연구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천 고문님, 당신들이 가져간 그 자료요. 이미 2년 전 기술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30억 원을 주고 목숨을 걸고 빼낸 정보가 구식이라니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1년이면 세대가 바뀝니다. 당신들이 그 자료 분석하는 동안 우리는 이미 2세대를 앞서갔어요. 저는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기본 원리는 같지 않습니까? 공정 노하우를 알면 따라잡을 수 있지 않나요? 박준혁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천 고문님, 반도체는 장비가 아니라 생태계입니다. 당신들이 훔쳐간 건 종이 위의 글자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글자를 현실로 만드는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전 세계 5,000개 협력사와의 네트워크입니다. 그걸 어떻게 훔칩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천 고문님, 하이엔A EUV 아시죠? 그 장비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10만 개가 넘습니다. 나노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맞물려야 작동해요. 이걸 만드는데 유럽, 미국, 일본의 핵심 기업들이 수십 년간 협력해왔습니다. 중국이 이걸 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화성 공장의 불빛이 보였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환하게 빛나고 있더군요. 저 안에서 수천 명이 지금도 일하고 있겠구나.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한국을 얕봤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박준혁 연구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당신들이 훔쳐간 건 종이 위의 글자다. 진짜 중요한 건 그걸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베이징과는 달랐죠. 그 맑은 하늘을 보면서 저는 오래전 기억으로 빠져들었습니다. TSMC에 처음 입사한 게 25살 때였어요. 타이베이 공대 전자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에 들어갔죠. 처음 클린룸에 발을 디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고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정밀 작업을 배우면서 저는 이게 내 천직이라고 확신했어요.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는 날이 허다했죠. 주말도 반납했어요. 그 덕분에 35살에 수석 엔지니어가 됐고 40살에는 공정 개발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회사에서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원자 단위 1000이었어요. 0.1 나노미터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었죠. 그런데 43살 때 인생 최대의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부사장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거예요. 저보다 실적이 낮은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인사팀장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천 팀장은 기술은 최고입니다. 하지만 리더십이 부족해요. 조직을 이끄는 건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가족도 건강도 젊음도 전부 바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부족하다고요? 저는 일주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CXMT의 류젠거라는 사람이었죠.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연봉 3배, 기술 고문 직함,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권. 류젠거는 이렇게 말했어요. 천 고문님, 당신 같은 인재가 대만에서 썩고 있는 건 인류의 손실입니다. 중국에서 당신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세요. 저는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사표를 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복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 내 가치를 인정하는 곳에서 새 출발하겠다. 그런 마음이었죠. 딸 메이링은 반대했어요. 아빠, 중국은 위험해요. 미국이랑 사이도 안 좋잖아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CXMT에서 3년.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 말 한마디에 수백 명이 움직이고 수천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공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만드는 게 뭐지? 한국 기술을 훔쳐서 복제하는 일?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가? 메이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하는 일 자랑스러운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25살에 클린룸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남의 기술을 훔치고 경쟁사를 무너뜨리고 그게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요? 새벽 4시, 저는 박준혁 연구원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류젠코 부사장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화성 공장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박준혁 연구원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는 제가 왜 다시 만나자고 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어제 당신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반도체는 장비가 아니라 생태계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더 알고 싶습니다. 박준혁 연구원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보여드릴까요? 저는 놀랐어요. 삼성 공장 내부를 보여주겠다는 건가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부는 보안 때문에 안 되고요. 대신 밖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그를 따라 공장 단지 외곽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3시였는데 연구동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도 수백 명이 일하고 있어요. 박준혁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기계가 멈추면 그 순간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은 교대로 밤을 새웁니다. 0.1 나노미터의 오차를 잡기 위해서요. 그때 공장 옆문에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50대 남자였어요. 박준혁 연구원이 그를 불렀습니다. 오창수 기술자님, 여기 웬일이세요? 오창수라는 사람이 피곤한 얼굴로 웃었어요. 에이, 박수성님. EX 장비 캘리브레이션 좀 다시 해야 해서요. 어제 0.03 나노 틀어졌거든요. 0.03 나노미터. 머리카락 굵기의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오차였습니다. 그걸 잡으려고 새벽 3시에 나온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 정도 오차면 무시해도 되지 않습니까? 오창수 기술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천 고문님, 0.03 나노가 쌓이면 0.3이 되고 그게 또 쌓이면 3나노가 됩니다. 우리는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칩 하나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가 몇 개인지 아세요? 100억 개가 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CXMT와의 차이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1나노 오차까지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어차피 수율이 30%밖에 안 되니까 세세한 오차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0.03나노도 용납하지 않는다고요. 박준혁 연구원이 제게 다른 사람들도 소개해줬습니다. 김소영이라는 젊은 여성 엔지니어는 하이엔A EUV 운용 전문가였어요. 28살인데 벌써 그 장비의 모든 파라미터를 외우고 있더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장비 얼마나 복잡합니까? 김소영 엔지니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부품이 10만 개가 넘고요. 매뉴얼만 5,000페이지예요. 처음에는 저도 막막했는데 1년 동안 매일 공부했더니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정밀환이라는 연구원도 만났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소속인데 글로벌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문가였어요. 그녀가 보여준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CXMT와 삼성전자의 기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에서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 연구원이 제게 말했어요. 천 고문님, 왜 저희가 당신에게 이런 걸 보여주는지 아세요?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 눈에서 무언가가 보였거든요. 그냥 스파이의 눈이 아니었어요. 기술자의 눈이었습니다. 진짜 기술을 갈망하는 눈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맞았거든요. CXMT에서 3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열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남의 기술을 분석하고 복제하고 흉내내는 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난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진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류젠꼬 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 수가 없었어요. 대신 딸 메이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이링아, 아빠가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메이링이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아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달라 보여요. 저는 그냥 웃음 이모티콘만 보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거든요. 한국 출장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류젠코 부사장이 공항까지 마중 나왔더군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천고문, 한국에서 뭘 했습니까? 새로운 내부자는 확보했어요? 저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가 눈을 가늘게 뜨더니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번 주 안에 결과물이 필요합니다. CXMT 공장으로 가는 길에 저는 생산 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7나노 공정 시도 중인데 수율이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있었어요. 100개를 만들면 70개를 버려야 한다는 뜻이었죠. AS 커드 P 방식의 한계였습니다. A4 용지에 두꺼운 매직으로 가는 선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테이프를 붙이고 4번 더 칠해야 합니다. 중국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클린룸에 들어가 보니 장하오라는 젊은 엔지니어가 작업 중이었습니다. 30살도 안 됐는데 벌써 팀장이에요. 야심이 대단한 친구였죠. 저를 보자마자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천 고모님, 한국 구경 잘하셨어요? 거기서 뭐 배워오셨습니까? 저는 무시하려 했지만 그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고모님 같은 9세대 방식으로는 삼성 못 따라잡습니다. 우리 방식이 답이에요. 장하오가 말하는 방식이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노가다로 수율을 끌어올리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CXMT는 엔지니어가 3만 명이 넘어요. 삼성의 2배죠.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더 투입하고 하루 24시간 돌리는 겁니다. 장하오는 이 방식이면 5년 안에 삼성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성에서 본 것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0.03나노미터 오차를 잡기 위해 새벽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1나노 오차도 그냥 넘기고 있잖아요. 이건 노가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장하오에게 물었습니다. 장 팀장, 하이엔A EUV 없이 얼마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코웃음을 쳤어요. 장비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한테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국 기술자들 더 빼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회의실에서 류젠코 부사장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가 다짜고짜 물었어요. 천고문, 당신 요즘 이상해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부사장님, 저희 방식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AS 커드 P로는 삼성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어요. 류젠코 부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 4위인데. 저는 대답했죠. 네, 물량으로는 4위예요. 하지만 기술로는 아직 10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하이엔A EUV 없이는 그 격차를 절대 좁힐 수 없어요. 그 순간 류젠코 부사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천고문, 당신 지금 항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한테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가 말을 끊었어요. 됐어요. 당신한테 더 이상 기대 안 합니다. 6개월 안에 성과 내세요. 아니면 당신 자리 없어요. 회의실을 나오니 장하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천 고모님, 부사장님한테 혼나셨어요? 9세대는 어쩔 수 없죠. 이제 저희 세대가 할 차례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쳤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하오도 류젠코도
그리고 한 달 전에 나도 모두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뉴스를 보다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술 유출로 한국 검찰에 기소된 전직 삼성 연구원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기사였어요. 이모 씨, 제가 한 달 전에 직접 만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30억 원을 받고 기술을 팔았던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건가? 이모 씨 징역 선고 뉴스를 본 후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하이엔A EUV에 대해 제대로 파헤쳐 보자고요. 지금까지 저는 그냥 비싼 장비라고만 생각했어요. 1조 원짜리 사치품이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건 단순한 장비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논문들, 기술 보고서들, 업계 뉴스들. 그리고 TSMC 시절 동료들에게도 연락했어요. 특히 왕리웨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ASML 아시아 지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웨이, 하이엔A EUV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왕리웨이의 대답은 제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웨일인, 그건 장비가 아니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첨단 기술의 집합체라고 봐야 해. ASML 혼자 만드는 게 아니거든. 독일 자이스가 반사경을 만들고 영국 에드워드가 초고진공 펌프를 공급하고 미국 KLA가 결함 검사 시스템을 담당해. 협력업체가 5,000개가 넘어.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비 하나에 협력업체가 5,000개라고요? 왕리웨이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야. 이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은 나노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맞아떨어져야 해. 예를 들어 자이스의 반사경은 표면 거칠기가 0.01 나노미터 이하야. 원자 몇 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정밀도를 달성하려면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해.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복제할 수 있어? 왕리웨이가 웃었어요. 웨일인, 장비의 외형은 복제할 수 있어. 도면도 뽑을 수 있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그리고 수십 년간 쌓인 노하우는 어떻게 복제해? 게다가 이 기업들은 모두 미국 정부와 연결되어 있어. 중국에는 절대 안 팔아.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됐습니다. 하이엔A EUV의 진짜 핵심은 레이저 광원이 아니라 결함을 찾아내고 복구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EBID와 EBE라는 기술인데 원자 단위로 정밀하게 채우고 깎는 거였습니다. 박준혁 연구원이 말한 붕어빵 틀의 비유가 떠올랐어요. 아무리 좋은 반죽과 팥이 있어도 틀이 더럽거나 구멍이 나 있으면 제대로 된 붕어빵을 만들 수 없다고요. 저는 며칠 동안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중국은 이걸 따라잡을 수 없다. 장비 한 대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천 개 기업의 생태계를 통째로 복제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류젠코 부사장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제 분석 결과를 설명했죠. 그런데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거예요? 포기하자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어요. 기술을 훔치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류젠코 부사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천고문, 당신 참 순진하군요. 독자 개발이요? ASML이 EUV 하나 만드는데 20년 걸렸어요.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당장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가 새로운 임무를 지시했습니다. 삼성전자 연구원 중에 하이엔A EUV 운용 담당자가 있을 거야. 그 사람을 찾아서 접촉하세요.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제가 말했죠. 부사장님, 그건 범죄입니다. 그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어요. 범죄요? 미국이 우리한테 장비 안 파는 것도 범죄 아닙니까? 우리는 생존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인 기술자를 매수하라는 거였어요. 이모 씨처럼요. 그 사람은 지금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제가 그 일에 가담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날 밤 왕리웨이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리웨이, 너 지금 삼성이랑 일하지? 그 사람들 진짜 어때?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가 대답했어요.
웨이린, 한국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들은 진심으로 기술을 사랑해. 새벽 3시에 0.03 나노 오차를 잡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야. 너도 한때 그랬잖아. 원자 단위 1000이라고 불렸던 거 기억 안 나?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원자 단위 1000. TSMC 시절의 저였죠. 언제부터 저는 기술을 사랑하는 대신 기술을 훔치는 사람이 됐을까요? 왕리웨이와의 통화 이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자 단위 1000. 그 별명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TSMC 시절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0.01 나노미터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죠. 새벽까지 클린룸에 남아서 장비를 조정하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그때 저는 진짜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뭘까요? 남의 기술을 훔치고 사람을 매수하고 그게 과연 기술자가 할 일입니까? 며칠 후 CXMT 내부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삼성전자와의 기술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하이-NA EUV 도입 이후 삼성의 수율이 95%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100개를 만들면 95개가 정상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여전히 30%대였습니다. 100개 중 70개를 버려야 하는 거죠.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이-NA EUV를 활용해서 2나노 공정 개발에 착수했다는 거예요. 2나노요. 우리는 아직 7나노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데 삼성은 벌써 2나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더 벌어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 발 전진하면 그들은 두 발을 뛰어가는 형국이었죠. 류젠코 부사장에게 보고하러 갔더니 장하오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마자 비아냥거렸어요. 아, 천 고문님. 한국 출장 다녀오시더니 기운이 없어 보이시네요. 혹시 거기서 투항이라도 하셨어요? 저는 무시하려 했지만 그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고문님 같은 9세대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AS 커드피를 더 발전시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사람만 더 투입하면 됩니다. 류젠코 부사장도 장하오 편을 들었습니다. 장 팀장 말이 맞아요. 우리한테는 사람이 있잖아요. 엔지니어 3만 명이에요. 삼성의 2배입니다. 장비가 없으면 노가다로라도 따라잡아야죠. 저는 반박하려 했어요. 부사장님, 노가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율 30%로는 절대 경쟁이 안 돼요. 그런데 류젠코 부사장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천 고문, 당신 요즘 이상해요.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혹시 그쪽 사람들한테 회유라도 당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당신한테 6개월 줬잖아요. 이제 4달 남았습니다. 그 안에 성과 못 내면 당신 자리 없어요. 장 팀장이 대신할 준비 다 됐거든요. 회의실을 나오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장하오가 뒤따라 나오며 말했어요. 천 고문님, 저도 부사장님한테 건의했어요. 고문님은 이제 너무 늙으셨다고요. 신세대한테 자리 넘겨주실 때 됐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대꾸할 힘도 없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다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기술 유출 사건 속보. 검찰이 추가로 7명을 기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중에는 제가 아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CXMT와 비밀리에 접촉했던 에이전트들이었죠. 앵커가 말했어요. 검찰은 배후에 중국 기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고요. 그럼 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직접 한국 기술자를 만났고 기밀 문서를 받았고 그걸 분석해서 CXMT에 보고했어요. 만약 한국 검찰이 제 이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 수배라도 떨어지면요.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처음으로 두려워졌어요. 딸 메이링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범죄자가 되면 메이링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아버지가 산업 스파이로 수배되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하이의 밤하늘은 여전히 스모그에 가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서울 하늘에서는 별이 보였는데 새벽 3시까지 일하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창수 기술자, 김소영 엔지니어, 박준혁 연구원. 그들은 0.03 나노미터 오차를 잡으려고 밤을 새웠죠. 저는요? 저는 그들의 기술을 훔치려고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TSMC에서 승진에 떨어졌을 때,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아니면 처음부터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었던 걸까? 대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머리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새벽이 밝아왔어요. 잠을 설친 다음 날, 저는 박준혁 연구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절박했어요. CXMT에서는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 있고 한국 검찰 수사는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박준혁 연구원이 유일하게 제게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시 한번 만나주실 수 있습니까?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는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서울에 오실 수 있으면 만나죠. 저는 다음 날 비행기를 탔어요. 류젠거 부사장에게는 추가 정보 수집 차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진짜 목적은 제 머릿속의 혼란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박준혁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가 먼저 물었어요. 천 고문님,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박 연구원님, 저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계속하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준혁 연구원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천 고문님, 뭘 알고 싶으신 건가요? 저는 대답했죠. 왜 한국은 따라잡을 수 없는 겁니까? 진짜 이유가 뭡니까? 장비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겁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천 고문님, 제가 EBID랑 EBE에 대해 설명해 드릴까요? 저는 그게 뭔지 물었어요. 그가 냅킨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이NA EUV로 회로를 그리면요. 아무리 정밀해도 결함이 생깁니다. 원자 몇 개가 변형되고 나노미터 단위로 패턴이 어긋나고 열로 인한 손상도 발생하죠.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결함은 어쩔 수 없죠. 박준혁 연구원이 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결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EBID는 전자빔으로 원자를 증착시켜서 빈 곳을 채우는 기술입니다. 정밀하게 메꾸는 거죠. EBE는 반대로 전자빔으로 원자를 깎아내는 기술이에요. 튀어나온 곳을 정밀하게 깎는 겁니다. 제가 물었어요. 얼마나 정밀하게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원자 단위로요. 원자 1개, 2개 수준에서 채우고 깎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원자 단위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박준혁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 기술의 핵심은 장비가 아니라 알고리즘이에요. 결함을 찾아내고 분석하고 최적의 방법으로 복구하는 알고리즘. 이게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입니다. 그가 붕어빵 비유를 다시 꺼냈어요. 아까 붕어빵 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반죽과 팥이 있어도 틀이 더럽거나 구멍이 나 있으면 안 되죠. 하이NA EUV의 진짜 가치는 빛을 쏘는 능력이 아니라 틀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능력이에요. 결함을 찾아내고 원자 단위로 복구하고 그래서 수율을 95% 이상으로 유지하는 거죠. 저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CXMT에서 우리가 하는 건 뭘까요? AS 코드 P로 4번 덧칠해서 패턴을 그립니다. 결함이 생기면요? 그냥 버려요. 100개 중 70개를 버리는 거죠. 원자 단위로 복구하는 기술 같은 건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니까 수율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박준혁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천 고문님, 장비만 사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1조 원을 투자했다는 건 ASML이 수십 년간 구축한 생태계를 함께 샀다는 뜻이에요. 자이스의 반사경 기술, 에드워드의 진공 펌프 기술, KLA의 검사 기술,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합하는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노력으로 쌓아야 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은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겁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영원이라고는 못하죠. 하지만 지금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기술을 훔치고 사람을 매수하고 그런 식으로는요. 진짜 따라잡으려면 스스로 노하우를 쌓아야 해요. 그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카페를 나오면서 박준혁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천 고문님, 제가 왜 당신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지 아세요?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가 말했죠. 당신 눈에서 아직 기술자의 영혼이 보이거든요. 훔치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의 눈이요. 그 영혼을 잃지 마세요. 서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어요. 별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딸 메이링에게 전화했어요. 메이링아, 아빠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 진짜 기술자를 만났어. 메이링이 물었죠. 아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달라졌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달라질 것 같아. 박준혁 연구원과의 만남 이후 저는 며칠간 서울에 더 머물렀습니다. 류젠꼬 부사장에게는 추가 정보 수집 중이라고 보고했어요. 사실 거짓말이었죠. 저는 그냥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호텔방에 틀어박혀서 지난 3년간의 삶을 돌아봤어요. CXMT에서 제가 한 일들, 매수한 사람들, 훔쳐낸 기술들. 그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준혁 연구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천 고문님, 만나셨으면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물었죠. 누구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태호라는 분이에요. 전직 삼성 임원이셨는데 한때 기술 유출에 가담했다가 돌아오신 분이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기술 유출에 가담했다가 돌아왔다고요? 그런 사람이 왜 저를 만나려 합니까? 약속 장소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이태호라는 사람은 5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고 눈빛에는 후회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천 고문님, 저도 당신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25년을 일했대요. 메모리 사업부 상무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50살 때 더 이상 승진이 안 된다는 걸 알았답니다. 그때 중국에서 제안이 왔어요. 연봉 5배, 부사장 직함. 저도 똑같았습니다. 내 가치를 알아주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이태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3년을 일했어요. 처음에는 좋았죠. 돈도 많이 벌었고 대우도 좋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저기서 제가 하는 일이 뭔지요. 한국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것들을, 제 동료들이 피땀 흘려 만든 것들을 저는 팔아넘기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돌아왔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요. 중국에서 받은 돈도 직함도 전부 포기했어요. 한국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부 털어놓았죠. 기술 유출 네트워크, 매수된 사람들, 향후 계획까지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처벌은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받았죠. 집행유예 3년이요. 그리고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됐어요. 삼성은 물론이고 어느 회사도 저를 안 받아줬습니다. 2년 동안 실업자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돌아오셨습니까? 이태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천 고문님, 중국에 있을 때 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손자 얼굴을 보러 한국에 왔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아이가 크면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 알게 될 텐데. 그때 저는 이 아이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한국을 배신하고 중국의 기술을 팔았단다. 그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그의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도 딸이 있거든요. 메이링이. 아빠가 하는 일이 자랑스러운 거였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이 다음 세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태호 상무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저는 CXMT의 기술 고문이에요. 류젠코 부사장이 한국인 기술자를 더 매수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 저도 범죄자가 되는 거죠. 안 하면 제 자리가 없어지고요. 어느 쪽으로 가든 막다른 골목 같습니다. 이태우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천 고문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예요. 기술은 훔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인 정신은 훔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변했거든요. 당신도 변할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저한테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당신한테도 있을 거예요. 다만 그 길을 선택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해야 하거든요. 돈, 직함, 명성, 전부요. 그런데 천 고문님, 그런 것들을 잃으면 뭐가 남을까요? 진짜 자기 자신이 남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찻집을 나오면서 저는 이태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가 말했죠. 천 고문님, 결정은 당신이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제 경험을 나눴을 뿐이에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하늘 아래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 그게 뭘까요? 아직은 답이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이태호와의 만남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울에 머물고 있었어요. 류젠코 부사장에게서 독촉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천 고문,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새로운 내부자는 확보했어요? 저는 적당히 얼버무렸어요. 진행 중입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간이요? 당신한테 남은 시간 별로 없어요. 한 달 안에 결과물 없으면 당신 정리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오늘도 맑았어요.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류젠코 부사장의 지시대로 한국인 기술자를 매수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길을 갈 것인가. 두 갈래 길이 눈앞에 놓여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첫 번째 길은 쉬웠습니다. 김소영 엔지니어나 다른 삼성 연구원에게 접근해서 돈을 제안하면 됐어요. 30억 원. 그 돈에 넘어가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모 씨도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제 자리는 유지되고 류젠거 부사장도 만족하겠죠.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모 씨처럼 감옥일까요? 아니면 평생 양심의 가책을 안고 사는 삶일까요? 두 번째 길은 훨씬 험난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서는 거였어요. CXMT를 떠나고 중국과의 인연을 끊고 어쩌면 한국에 협조해서 기술 유출 네트워크를 밝히는 것까지요. 이태호처럼요. 그렇게 하면 저는 모든 걸 잃게 됩니다. 돈, 직함, 명성, 중국에서의 삶 전부요. 대신 뭘 얻죠? 딸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는 것? 그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날 밤 딸 메이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오늘 MIT 합격 통지서 받았어. 저는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 메이링아, 축하해.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메이링이 웃으며 말했죠. 아빠 덕분이야.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학비 내줬잖아. 그런데 아빠 나 부탁이 하나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뭔데? 메이링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빠, 나 졸업하면 반도체 쪽으로 가고 싶어. 아빠처럼 기술자가 되고 싶거든. 근데 있잖아. 그때 아빠가 자랑스러운 기술자였으면 좋겠어. 내가 사람들한테 우리 아빠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면 아빠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만드는 분이에요 하고 말할 수 있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메이링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지 전혀 모르죠. 하지만 그 순수한 기대가 저를 찔렀습니다. 아빠가 자랑스러운 기술자였으면 좋겠어. 저는 지금 자랑스러운 기술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남의 기술을 훔치는 사람이에요. 도둑이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7살 먹은 남자가 호텔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창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TSMC에 처음 입사했을 때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진짜 기술을 만들고 싶었어요.
언제부터 저는 이렇게 됐을까요?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서 기술자의 영혼을 팔아버린 걸까요?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둑질하며 살지 않겠다고요. 메이링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고요. 설령 모든 걸 잃더라도 제 영혼만큼은 지키겠다고요. 손이 떨렸지만 박준혁 연구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 연구원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답장이 왔어요. 천 고문님, 내일 만납시다. 장소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군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CXMT의 기술 고문에서 배신자로, 아니 어쩌면 제보자로요. 류젠거 부사장은 저를 죽이려 할지도 몰라요. 중국 정부도 저를 쫓겠죠.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요. 창밖이 서서히 밝아왔습니다. 서울의 새벽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준혁 연구원이 알려준 장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연구소였어요. 건물 앞에 도착하니 박준혁 연구원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천 고문님, 정말 오셨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제가 아는 것들을 전부 말씀드리겠다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회의실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혁 연구원이 소개해줬어요. 이분은 한국검찰의 첨단범죄수사부 검사님이시고 이분은 국가정보원 산업보안과 담당자분이십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이라니. 이 자리에 앉는 순간 저는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였어요. 검사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천웨이린 고문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저희는 고문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고문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녹음되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메이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빠가 자랑스러운 기술자였으면 좋겠어. 그 말이 가슴속에서 울렸습니다. 눈을 뜨고 대답했죠. 네, 괜찮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3시간 동안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CXMT의 기술 유출 네트워크, 류젠거 부사장이 이끄는 매수 조직, 지금까지 접촉한 한국인 기술자들의 명단, 그들에게 지급된 금액, 유출된 기술 문서의 목록까지요. 말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3년 동안 참여했던 일들이었거든요. 제 손에도 피가 묻어 있었어요.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천 고문님, 향후 계획도 알고 계십니까? CXMT가 다음에 노리는 타깃이 누구인지요? 저는 대답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류젠거 부사장이 최근에 지시한 건 하이엔에이 EUV 운용 담당자를 매수하라는 거였어요. 김소영 엔지니어가 타깃으로 지목됐습니다. 저한테 그 일을 맡기려고 했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정원 담당자가 물었어요. 김소영 엔지니어요? 삼성전자 하이엔에이 EUV 운용 전문가 말씀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가진 정보는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장비 운용 파라미터, 수율, 최적화, 노하우, 결함 복구 알고리즘까지. CXMT는 그걸 손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박준혁 연구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소영이가 타깃이었군요. 다행히 천 고문님이 알려주셔서 미리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겠네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일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김소영 엔지니어도 이모 씨처럼 됐을 겁니다. 박준혁 연구원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거부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검사가 말했습니다. 천 고문님, 오늘 해주신 증언은 한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고문님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CXMT나 중국 정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보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 점을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회의실을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연구원이 제 옆에 섰어요.
천 고문님, 오늘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왜 소영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한숨을 쉬었는지 아세요?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죠. 그가 말했어요. 소영이는 저한테 동생 같은 존재거든요. 신입 때부터 제가 가르쳤어요. 만약 그 애가 당했다면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노을은 참 아름다웠어요. 상하이에서는 스모그 때문에 이런 하늘을 본 적이 없거든요. 박준혁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할 겁니다. 고문님이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요. 그리고 고문님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당분간은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합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 그 말을 들으니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로 모든 걸 버린 거였어요. CXMT에서의 자리, 중국에서의 3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후련했어요. 딸 메이링에게 전화해서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메이링아, 아빠가 드디어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해.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증인 보호시설에 들어간 첫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류젠꼬 부사장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나올까? 중국 정부는 어떤 보복을 할까?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새벽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류젠꼬 부사장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제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쪽에서 모를 테니까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류젠꼬 부사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천 고문,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김소영 건은 진행됐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모든 걸 끝내야 할까?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져 있었죠. 저는 대답했어요. 류젠꼬 부사장님, 저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검찰에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기술 유출 네트워크, 매수된 사람들, 향후 계획까지요. 이제 저는 더 이상 CXMT 사람이 아닙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류젠꼬 부사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천웨일인, 당신 미쳤어? 당신이 뭘 한 건지 알아요? 당신은 끝장이야. 당신 가족까지 전부 끝장이라고. 그의 협박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고요? 메일인. 저는 소리쳤어요. 내 딸한테 손대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류젠꼬 부사장이 비웃었어요.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당신은 이제 쫓기는 신세야. 중국 땅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을 거야. 그리고 당신 딸 미국에 있다면서요? 거기까지 우리 손이 안 닿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메이링. 내 딸. 저는 박준혁 연구원에게 급히 연락했어요. 박 연구원님, 제 딸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데 보호해줄 방법이 있을까요? 박준혁 연구원은 즉시 대응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국정원을 통해서 미국 측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메이링 씨는 안전할 겁니다. 다음 날, 저는 메이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메이링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메이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아빠, 무슨 일이야? 요즘 연락도 잘 안 되고 목소리도 이상해.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메이링아, 아빠가 큰 결정을 했어. 아빠가 지금까지 한 일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일이었어. 그래서 아빠가 바로잡으려고 해. 메이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혹시 위험한 거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당분간 아빠랑 연락이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메이링아, 아빠가 이번에 하는 일은 옳은 일이야. 나중에 아빠가 자랑스러울 거야. 메이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 나 무서워. 근데 아빠가 옳은 일이라고 하면 믿을게. 아빠, 조심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7살 아버지가 22살 딸에게 걱정을 끼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돌아갈 길은 없었죠.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요. 그날 저녁 박준혁 연구원이 찾아왔습니다. 천 고문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고문님이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오늘 밤에 일제 검거가 있을 예정이에요. 저는 물었죠. 어떤 사람들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CXMT와 연결된 국내 에이전트들, 그리고 이미 매수된 것으로 확인된 기술자 몇 명이요. 총 7명입니다. 7명. 제가 이름을 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돈에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겠죠.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절박한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한 일이 정당화되지는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박준혁 연구원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자수할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저처럼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검찰에 건의해보겠습니다. 밤 11시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술 유출 조직 일망타진. 검찰 7명 긴급 체포.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한 일의 결과였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과 사람들의 인생을 망쳤다는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쉽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검거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저는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추가 증언을 위해서였죠. 건물에 들어가니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누군가가 제 얼굴을 알아봤는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중국에서 온 제보자 아니야? 저 사람이 핵심 인물이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혁 연구원이 저를 감싸며 빠르게 건물 안으로 이끌었어요. 검찰청 회의실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검사들, 국정원 관계자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까지요. 이번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지 실감이 났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천 고문님, 어젯밤 검거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고문님이 주신 정보가 결정적이었어요. 7명 모두 체포했고 추가로 2명이 자수했습니다. 자수라는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건의한 게 받아들여진 거였어요.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수한 2명은 고문님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체포 소식을 듣고 스스로 나온 거죠. 덕분에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들도 후회하고 있었구나. 그날 오후 검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증인 보호시설에서 생중계를 봤어요. 검사가 발표했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중국 CXMT와 연결된 대규모 기술 유출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이 조직은 지난 3년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기술을 조직적으로 빼돌려왔습니다. 피해 규모는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핵심 제보자가 누구입니까? 검사가 대답했습니다. 제보자는 중국 CXMT의 전직 기술 고문입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해 신원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제보자의 용기 있는 결정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화면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3년 동안 그 조직의 일원이었잖아요. 기술 유출에 가담했고 사람을 매수하는 데 참여했어요. 그런 제가 과연 용기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차라리 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해야 맞겠죠. 저녁에 박준혁 연구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천 고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류젠궈 부사장과 장하오 팀장이 국제 수배됐습니다. 중국 밖으로 나오면 바로 체포될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들이 잡히면 저도 조금은 안전해지는 거겠죠. 박준혁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메이링 씨 안전도 확보됐어요. 미국 측에서 협조해주기로 했습니다. 메이링이 안전하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 딸만은 지켜야 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했든 그 애는 죄가 없으니까요. 저는 박준혁 연구원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천 고문님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고문님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마윈청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마윈청은 CXMT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어요. 그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 중 하나였죠.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웨이린 뉴스 봤어. 내가 한 거지.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내가 했어. 잠시 후 그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가 옳았어. 나도 그렇게 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 고마워. 저는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 고맙다고요. 제가 한 일이 고마울 일인가요? 하지만 그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제 선택을 이해해 주는구나.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윈청아, 아직 늦지 않았어. 너도 할 수 있어. 그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생각해 볼게. 고마워, 웨이린. 진짜 고마워.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상하이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별이었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무서웠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검거가 마무리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증인 보호시설에 있었어요. 바깥 세상과 단절된 생활이었지만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3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화였죠. 남의 기술을 훔치고 사람을 매수하고 항상 국정원을 피해 다니던 그 긴장감에서 벗어난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준혁 연구원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천 고문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그가 말했어요. 검찰에서 고문님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예요. 저는 놀라서 물었죠. 기소유예라고요? 저도 기술 유출에 가담했는데요. 박준혁 연구원이 설명해줬습니다. 천 고문님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어요. 덕분에 수조원 규모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문님은 직접 기술을 유출한 게 아니라 중간 관리 역할이었잖아요. 게다가 자발적으로 자수하셨고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소유예. 감옥에 안 간다는 뜻이었어요. 솔직히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이태호처럼 집행유예라도 받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소유예라니.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뒤섞여서요. 박준혁 연구원이 더 큰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리고요, 천 고문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죠. 제안이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문님의 경력과 실력이면 한국에서도 일할 수 있어요. 정당하게요. 한국 반도체 산업에 기여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라고요? 제가 한국 기술을 훔치려 했던 사람인데요. 박준혁 연구원이 말했어요. 천 고문님,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고문님은 이미 바뀌셨잖아요. TSMC에서 원자 단위 천이라고 불렸다면서요? 그 실력을 한국에서 발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날 저녁 딸 메이링이 한국으로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급히 날아온 거였어요. 공항에서 만난 메이링은 저를 보자마자 뛰어와서 안겼습니다. 아빠, 무사해서 다행이야. 뉴스 보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저는 딸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메이링아. 아빠가 걱정 끼쳤지. 근데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메이링이 물었어요. 아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중국으로 돌아가는 건 안 되는 거잖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에 남으려고 해. 여기서 새로 시작할 거야. 메이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에서? 진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 사람들이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요. 메이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나 너무 기뻐. 아빠가 드디어 자랑스러운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 저도 울컥했어요. 메이링아, 아빠가 많이 늦었지? 메이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안 늦었어. 지금이라도 바뀌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식사를 마치고 걸어 나오니 서울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메이링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서울 하늘 예쁘다. 상하이랑 다르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여기는 별이 보여. 처음 왔을 때 그게 제일 놀라웠어. 우리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서서 같은 별을 보고 있었어요.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돈과 명예만 쫓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옆에 딸이 있고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이링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졸업하면 한국으로 올까봐. 아빠 근처에서 일하고 싶어.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진짜? MIT 졸업하고 한국으로 온다고? 메이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여기서 새 출발하는데 나도 같이 하고 싶어. 아빠 딸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적어도 이 아이 하나는 제대로 키운 것 같았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국 반도체 산업자문위원으로 위촉됐어요. 정식 직함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나라의 기술을 훔치려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이제 자문위원이라니. 아이러니하다면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식 일정은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견학이었습니다. 박준혁 연구원이 직접 안내해줬어요. 클린룸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TSMC에서 20년, CXMT에서 3년을 일했지만 이렇게 완벽한 시설은 처음 봤거든요. 모든 게 나노미터 단위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하이-NA EUV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상상 이상이었어요. 거대한 기계가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고요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극자 외선이 웨이퍼 위에 회로를 그리고 있었죠. 0.1 나노미터의 정밀도로요. 김소영 엔지니어가 옆에서 설명해줬습니다. 이 장비 하나에 부품이 10만 개가 넘어요. 전 세계 5,000개 기업의 기술이 집약돼 있죠. 저는 물었습니다. 결함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소영 엔지니어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게 EBID 시스템이에요. 결함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원자 단위 복구가 시작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원자 몇 개가 빠진 부분을 전자빔으로 채우고 있어요. 화면에는 원자들이 하나씩 증착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마법 같았어요. 박준혁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천 고문님, 이게 한국의 진짜 힘이에요. 장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장비를 운용하고 결함을 잡아내고 수율을 극대화하는 노하우가 있어요. 수십 년간 축적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XMT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수준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기계를 돌렸을 뿐이거든요. 이렇게 섬세하게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에서 정밀한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천 고문님, 이게 최근 3년간의 수율 변화 그래프예요. 하이-NA EUV 도입 전후로 확연히 달라졌죠? 그래프는 극적이었습니다. 도입 전에는 85%였던 수율이 도입 후에는 96%까지 올라갔어요. 11%포인트 상승. 반도체 업계에서는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정밀한 연구원이 덧붙였어요. 그리고요, 이건 단순히 장비 덕분이 아니에요. 장비를 최적화하는 우리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김소영 씨 같은 분들이 밤새워서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오창수 기술자님 같은 분들이 0.03 나노 오차를 잡으려고 새벽까지 일하고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오후에는 ASML 코리아 관계자와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흥미로운 말을 해줬어요. 천 고문님, 아시다시피 저희 장비는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자이스, 에드워드, KLA 수백 개 기업이 협력해야 해요. 그리고 그 협력 관계는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거죠. 중국이 이걸 복제하려면 기업 하나하나를 다 따라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불가능하죠? 그분이 대답했어요. 기술은 복제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신뢰는 복제할 수 없거든요. 자이스가 ASML을 믿고 최고의 반사경을 공급하는 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 때문이에요. 중국이 아무리 돈을 써도 그 신뢰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신뢰.
제가 CXMT에서 했던 일은 그 신뢰를 훔치려는 거였어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기술을 빼내려 했죠. 하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틀린 접근이었습니다. 신뢰는 훔칠 수 없으니까요. 함께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박준혁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천 고문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끄러웠어요.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박준혁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걸 깨달으셨으니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자문위원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 반도체 업계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경계하는 시선도 많았거든요. 저 사람 중국 스파이 아니었어? 왜 저런 사람한테 기회를 줘? 그런 수군거림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태호 전 상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천 고문님, 만나실 수 있을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이태호 상무는 저에게 용기를 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분이 없었다면 저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태호 상무의 얼굴이 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천 고문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죠. 정말요? 어디서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반도체 인재 귀환 프로젝트라고 아세요? 정부에서 새로 시작한 건데 저 같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반도체 인재 귀환 프로젝트. 저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술 유출로 해외에 갔다가 돌아온 엔지니어들에게 재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이태호 상무가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한 짓을 생각하면 평생 매장당해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저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줬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뭘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대답했어요. 반도체 공정 교육 강사예요. 후배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걸 가르치는 거죠. 물론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걸었던 잘못된 길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태호 상무도 새 출발을 하는 거였어요. 저처럼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태호 상무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도 상무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천 고문님, 우리 같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위해 일해요. 정당하게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왕리웨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웨이린, 나 다음 달에 한국 출장 가. 만날 수 있어? 저는 기뻤어요. 왕리웨이는 TSMC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거든요. ASML 아시아 지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자주 볼 기회가 없었는데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왕리웨이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날카로운 눈빛. 그가 말했어요. 웨이린, 내 소식 다 들었어. 대단하더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단하긴. 3년 동안 도둑질하다가 이제야 정신 차린 건데.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정신 차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나도 알아. 너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야. 저는 물었습니다. 리웨이, 너는 왜 ASML로 갔어? 중국에서도 제안 많이 받았을 텐데.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나도 유혹을 받았어. 3배, 4배 연봉 제안이 왔거든. 근데 생각했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돈을 많이 버는 건가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만드는 건가. 결론은 후자였어. 세상을 바꾸는 기술.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TSMC에 입사했을 때 저는 진짜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과 명예만 쫓게 됐죠. 왕리웨이가 말했어요. 웨이린, 아직 늦지 않았어.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한국에서. 그날 저녁 저는 마윈청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이전에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CXMT 동료였죠. 윈청아, 나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때?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웨이린, 나 결심했어. 나도 떠나기로 했어. 저는 놀랐어요. CXMT를 떠난다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보여준 길을 따라가려고. 더 이상 도둑질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윈청아, 힘들겠지만 잘 될 거야.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태호 상무도, 왕리웨이도, 마윈청도, 그리고 저도. 우리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반도체 산업자문위원 활동 외에도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강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반도체 공정을 가르치는 거였죠. 이태호 상무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일하게 됐어요. 첫 강의 날 저는 긴장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니 2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웨이린이라고 합니다. TSMC에서 20년 그리고 중국 CXMT에서 3년을 일했어요. 거기까지 말하니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CXMT요? 거기 그 기술 유출 회사 아니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기술 유출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깨닫고 한국에 협조했죠.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건 한국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아는 기술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걸었던 잘못된 길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예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경계에서 호기심으로, 호기심에서 존중으로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 기술을 훔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만든 정신은 훔칠 수 없어요. 진짜 기술자는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천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은 후회하세요? 중국에서 했던 일들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후회해요.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을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으니까요. 그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훌륭한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제 경험을 나누고 다음 세대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는 것. 얼마 후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딸 메이링이 AMIT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왔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 취직했거든요. 공항에서 메이링을 만났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메이링아, 정말 자랑스럽다. 메이링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덕분이야. 아빠가 바뀌는 걸 보고 나도 용기를 얻었거든. 메이링이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아빠한테 말하고 싶은 거 있어. 저는 뭔데? 하고 물었어요. 메이링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 반도체 쪽으로 간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단순히 기술 때문만은 아니야. 아빠가 보여줬거든. 잘못을 저질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살아온 48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된 길도 걸었지만 결국 딸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삼성전자가 하이NA EUV 기반 2나노 공정 세계 최초 양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최소 5년 이상으로 벌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년 전, 저는 저 기술을 훔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기술이 성공한 걸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바뀔 수 있구나.
저 자신이 그 증거였어요. 메이링이 옆에서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기 내가 일하는 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알아. 자랑스럽다, 메이링아.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반도체 업계에서 나름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자문위원 활동과 강사 일을 병행하면서 많은 젊은 엔지니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기술을 가르치고 때로는 인생 상담도 해줬죠. 보람 있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국제 반도체 컨퍼런스에서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주제는 기술과 양심, 한 엔지니어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제 부끄러운 과거를 전 세계 앞에서 공개해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박준혁 연구원이 설득했습니다. 천 고문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 같은 갈림길에 선 엔지니어들에게요. 결국 승낙했습니다. 강연 당일 서울 코엑스 대강당에는 전 세계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미국, 유럽, 일본, 대만, 심지어 중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수천 개의 눈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웨이린입니다. TSMC에서 20년, 중국 CXMT에서 3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한 고백이에요. 30분 동안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TSMC에서의 좌절, 중국의 유혹, 기술 유출에 가담했던 3년,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박준혁 연구원, 오창수 기술자, 김소영 엔지니어, 이태호 상무. 그들이 저에게 보여준 것들. 새벽 3시에 0.03 나노 오차를 잡으려는 열정, 원자 단위로 결함을 복구하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에 대한 순수한 사랑.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을 무너뜨리러 왔다가 한국에게 구원받았습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술을 만든 정신은 훔칠 수 없습니다. 한국은 훔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배워야 하는 나라예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일찍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강연이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는데 점점 퍼져서 결국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스탠딩 오베이션.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박수는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아니, 이건 저한테 기회를 준 한국에 대한 박수일 거예요. 무대에서 내려오니 박준혁 연구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 고문님, 대단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저한테 기회를 준 한국이 대단한 거예요. 박 연구원님, 김소영 씨, 오창수 기술자님, 이태호 상무님. 이분들이 없었으면 저는 여전히 도둑으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강연장을 나오니 딸 메이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아빠, 최고였어. 나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메이링아, 고마워. 내가 있었기에 아빠가 바뀔 수 있었어. 내가 말했잖아. 아빠가 자랑스러운 기술자였으면 좋겠다고. 그 말이 아빠를 바꿨어. 저녁에 화성 공장 앞에 갔습니다. 새벽 3시는 아니었지만 연구동에는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 안에서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지금도 0.03 나노의 오차와 싸우고 있겠죠.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구나. 장비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야. 저 불빛 아래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 그들이 한국 반도체의 진짜 자산이야. 메이링이 옆에 섰습니다. 아빠, 뭘 보고 있어? 저는 대답했어요. 저 불빛. 새벽까지 켜져 있을 거야. 0.1 나노미터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 안에 있거든. 메이링이 말했습니다. 나도 저기서 일하고 있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될 수 있어, 메이링아. 아빠가 믿어.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상하이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던 별이었죠. 저는 그 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저는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으로 살겠다고요.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하는 진짜 기술자로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